너 같은 사람은 나가봐야 며칠도 못 버텨. 30해를 넘게 살면서 들어온 말들이 있어요. 밥상에서, 문 닫힌 방 안에서, 심지어 손주 앞에서까지. 저는 늘 그 말들을 삼키는 쪽이었습니다. 그냥 웃고, 그냥 넘기고, 그냥 또 밥을 차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숟가락이 손에서 멈췄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을 꺼냈어요. 그 집만 나오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딸이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문 앞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그날도 저녁 식탁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서영이 우진 씨랑 하람이를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저는 아침부터 장을 봤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모자란 것들을 채우고 미역국은 멸치 육수부터 따로 내서 끓였어요. 잡채도 당면을 미리 불려서 볶았습니다. 생선은 고등어를 샀는데 굵기를 한참 보다가 골랐어요. 하람이가 생선 가시를 무서워하니까 살이 잘 발라지는 걸로요.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렇게 해왔습니다. 30해가 넘는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딸이 오는 날엔 더했고 손주가 오는 날엔 또 더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밥상으로 표현하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어서요. 그런데 상을 차리면서도 속으론 오늘은 좀 편안한 저녁이었으면 싶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 먹고 하람이 웃는 거 보고 그렇게 끝났으면 했어요. 하람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기도 전에 할머니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제 허리에 부딪히는 순간만큼은 진짜 따뜻했어요. 머리 냄새를 맡으면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우진 씨는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하고 형식처럼 인사를 했고 서영이는 부엌을 들여다보며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라고 했어요. 저는 아유 별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다들 자리에 앉고 밥그릇에 국을 떴습니다. 태식은 맨 끝에 앉았어요. 리모컨을 내려놓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탁은 별말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진 씨가 고등어를 한 점 집으며 이거 맛있네요 라고 했고 하람이는 잡채만 골라 먹고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하람이 밥그릇에 국을 조금 더 부어주면서 채소도 먹어야지라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잡채 접시가 식탁 중간쯤에 있었는데 하람이 젓가락이 닿기에 조금 멀어 보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서 접시를 하람이 쪽으로 조금 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 하람이 좋아하잖아. 별것도 아닌 말이었어요. 그냥 손주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태식이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않고 툭 내뱉었어요. 말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꼭 끼어들어서 분위기 망쳐. 식탁이 잠깐 멎었습니다. 서영이 눈이 잠깐 내려갔어요. 밥그릇 쪽으로요. 우진 씨는 괜히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마시지도 않으면서요. 하람이만 아무것도 모르고 잡채를 집었어요. 그 젓가락 소리만 식탁 위에 남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쥔 채로 가만히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거예요. 그래요.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애들 앞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내가 괜히 접시를 밀었나 그냥 가만히 있을걸. 속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다시 국을 떴겠죠.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삼키고 웃고 넘기는 게요. 그런데 그날은 그게 안 됐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딸 앞에서, 사위 앞에서, 손주 앞에서 30해를 넘게 살아오면서
저는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밥 먹듯 들어왔는데 그게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이 밥상 앞에서, 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가슴 어딘가가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숟가락을 상 위에 내려놨어요. 소리가 나게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저한테는 30해 만에 처음 하는 일이었어요. 수저를 스스로 내려놓은 게요. 밥은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서영이가 억지로 분위기를 살리려고 하람이 학교 얘기를 꺼냈어요. 우진 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태식은 텔레비전 얘기를 했어요. 밥상은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이미 어딘가 빠져나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은 거기 있었는데 마음이 없었어요. 저녁이 끝나고 서영이 식구들이 돌아갔습니다. 현관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집안이 다시 둘만 남은 공기로 채워졌어요. 하람이 목소리가 사라지니까 집이 더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 사이로 태식이 소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졌어요. 그릇을 하나씩 닦으면서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손만 움직이자고, 오늘도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고. 거품을 헹구고 그릇을 엎어놓고 냄비 뚜껑을 닫고 그렇게만 하자고요. 그런데 싱크대에 물이 손등 위로 흐르는 걸 보다가 문득 이 손이 몇 년이나 이 싱크대 앞에 있었나 세어보게 됐어요. 세다가 그만뒀습니다. 세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았거든요. 숫자가 나오면 더 무거워질 것 같아서요. 물을 잠갔어요.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에서 흘러왔어요. 뒤에서 태식이 말했습니다. 저런 표정 짓지 마.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싱크대 끝을 쥐고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 말이 뭔가 달랐어요. 오늘 밥상에서 한 말이랑 똑같은 결인데 이번엔 그냥 흘러가지 않았거든요.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30해 동안 이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의 요약 같았습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거기 맞게 살아라. 그 말이요. 수건으로 손을 닦고 돌아섰어요. 그 사람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태식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계속 봤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그만합시다. 나도 여기까지 할게요. 태식은 처음엔 제 말을 못 들은 척했어요. 텔레비전에 눈을 둔 채로요. 그러다 잠깐 뒤에 저를 봤습니다. 뭔가 다시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 말을 기다리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제가 방금 한 말이 진짜인지 계속 되물었어요.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머릿속이요. 그냥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사람은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탁에 앉겠구나. 숭늉을 달라고 하겠구나. 그게 더 무서웠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게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엔요. 며칠이 지났어요. 태식은 그 말을 농담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이혼이야. 나이가 몇인데라는 식으로요. 빈정거리는 말투였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정법원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협의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신청서에 뭘 써야 하는지, 숙려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다 찾아봤습니다. 혼자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법원 접수 창구 앞에 앉던 날, 담당분이 서류 절차를 설명해 줄 때 저는 끝까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에 제 이름을 쓰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볼펜을 쥔 손가락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은 손이 안 떨렸거든요. 오히려 그 순간이 제일 조용했습니다. 속이요. 숙려기간이 지나고 확인기일에 다시 법원을 찾은 날, 태식은 판사 앞에서도 끝까지 점잖은 얼굴이었습니다. 밖에서 늘 그랬듯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새삼스럽지도 않았어요. 저 얼굴을 30해 동안 봐왔으니까요. 밖에서의 얼굴이랑 집 안에서의 얼굴이 이렇게 다른 사람인 걸 저 말고는 아무도 잘 모를 거예요. 법원 복도로 나오면서 태식이 서류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비웃는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닌 목소리였어요. 그냥 확인하듯이요. 그래, 나가봐. 당신 혼자 며칠이나 버티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챙겨서 걸었습니다. 복도 끝 햇빛이 보였어요.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그 말이 가방 안 서류보다 더 깊이 들어오는 건 느꼈지만 그래도 걸었어요. 법원 유리문을 밀고 나오는데 바깥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서영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쉬어. 일단 나오면 돼. 딸이 제 캐리어 손잡이를 잡아줬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잠깐 목이 잠겼습니다. 이 아이가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싶었거든요. 30해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짐을 대신 잡아주는 것 같아서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꾹 눌렀습니다. 지금 울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캐리어를 끌고 딸 집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고개를 드는데 작은 방 문 앞에 접이식 행거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옷걸이가 비어 있었어요. 제가 올 걸 알고 미리 준비한 것 같았는데 그게 왜인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어요. 잠깐 두는 자리처럼 보였거든요. 그 행거 하나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쉬러 오는 엄마 방이 아니라 짐을 잠깐 걸어두는 공간처럼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들어가자고, 일단 들어가자고. 그런데 발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멈칫함이 뭔지 저는 그날 밤엔 아직 몰랐어요. 작은 방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고 벽 한쪽엔 아직 정리 안 된 박스들이 밀려 있었습니다. 접이식 침대가 펴져 있었고 그 옆에 행거 하나. 서영이가 미리 준비해 둔 거라는 게 보였어요. 나름 신경 쓴 거겠죠. 그런데 저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서 한가운데 세워두고 한동안 열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어도 되는 방인지 아닌지 그게 감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 집에서 나올 때 챙긴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속옷, 약봉지, 오래된 가디건 하나, 수건 2장, 작은 수첩? 그게 다였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인데 나올 때 손에 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챙기고 싶지 않았던 건지, 더 챙길 게 없었던 건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서영이가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여기서 편히 있어.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하고. 저는 응, 고마워라고 했어요. 딸 얼굴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혼자 남겨지고 나서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한참 쥐고 있었어요. 편히 있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있어야 편한 건지 몰랐거든요. 여기가 제 자리인지 잠깐 맡겨진 자리인지 그 감각이 없었습니다. 블라인드를 조금 올렸어요. 창밖으로 옆 건물 벽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조금만 보였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다가 캐리어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날 밤은 짐을 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일찍 눈이 떠졌어요.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30해 동안 몸에 밴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눈이 떠지면 부엌으로 가야 한다는 게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 집에서도 그랬고 그 전에 시댁에서도 그랬어요. 살금살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서영이 도시락 반찬이 몇 가지 있었고 하람이 간식, 우진 씨 맥주 몇 캔. 저는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뚝배기가 있었어요. 된장이 있었고 두부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냄비를 꺼냈어요. 국을 끓이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아침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이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요. 그게 제가 아는 아침이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냉장고에 있던 반찬 몇 가지를 꺼내놓고 밥솥을 눌렀어요. 식탁을 닦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서영이 식구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우진 씨가 먼저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부엌 쪽을 봤어요. 식탁 위에 차려진 걸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아침 이렇게 안 드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말은 정중했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괜히 멈췄어요. 반찬 뚜껑을 막 열려던 참이었는데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말이 고맙다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순간 헷갈렸거든요. 서영이가 나오면서 식탁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어제 피곤했을 텐데 이런 거 안 해도 됐는데. 저는 아유, 그냥 손에 익어서라고 했습니다. 웃으면서요. 그런데 그 웃음이 조금 억지였어요. 내 손이 익은 게 맞는데 그 익은 손이 여기선 환영받는 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였거든요. 하람이는 뭣도 모르고 잘 먹었습니다. 된장국 맛있다 그랬어요. 그 한마디가 그날 아침에 제일 편안한 말이었습니다. 우진 씨는 출근하면서 반도 못 먹고 나갔고 서영이도 도시락 싸느라 바빴어요. 식탁은 제가 거의 혼자 치웠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집은 아침을 이렇게 안 먹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몰랐습니다. 낮 시간은 길었어요. 서영이도 우진 씨도 출근하고 하람이도 학교에 가고 나면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들어가 앉았다가 거실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를 반복했어요. 텔레비전을 틀었다가 껐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남의 집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게 이상한 것 같아서요. 아, 여기가 남의 집이 아닌데. 딸네 집인데. 그런데 그게 자꾸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어요. 뭔가 꺼내 먹으려다가 망설여졌습니다. 여기 있는 게 다 서영이 식구들 거잖아요. 제가 맘대로 꺼내도 되는 건지. 그 망설임이 우습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어요. 딸네 집인데 냉장고 하나 맘대로 못 여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저는 결국 물 한 잔만 마셨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하람이 하원을 서영이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제가 먼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몸이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학교 앞에서 하람이를 데려왔고 간식을 꺼내줬어요. 하람이 숙제를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하람이가 받아쓰기 틀린 걸 다시 써야 한다고 해서 옆에 앉아서 봐줬어요. 그러다 보니 저녁이 됐고
저는 자연스럽게 밥을 지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했어요. 서영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다가 부엌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집이 좀 돌아가네. 저는 따라 웃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쉬러 온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집이 돌아간다는 게 내가 돌려주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쉬러 들어온 사람인지 비는 시간을 메우는 사람인지 처음 헷갈렸습니다. 그게 서운하다기보다는 좀 낯설었어요. 딸이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닌 거 알았으니까요. 그냥 솔직하게 나온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솔직함이 저를 어떤 자리에 놓는지 딸은 몰랐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영이가 옆에 와서 행주를 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아유, 괜찮아. 이거 얼마 안 돼. 엄마 힘들잖아. 안 힘들어. 그렇게 했어요. 결국 제가 다 했습니다. 서영이는 하람이 씻기러 들어갔고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걸면서 이게 내가 이 집에서 편하게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이 쉬어야 하는 손인지 계속 움직여야 하는 손인지 모르겠는 거였어요. 그날 밤 욕실에서 양치를 하려는데 제 칫솔이 없었습니다. 아, 아침에 꽂아뒀는데 싶어서 선반을 봤어요. 서영이 칫솔, 우진 씨 칫솔, 하람이 칫솔은 제자리에 있었는데 제 칫솔만 아래쪽 플라스틱 컵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선반 자리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람이 칫솔 바꾸면서 같이 정리하다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 플라스틱 컵에 꽂힌 칫솔을 한참 봤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칫솔 하나 자리 옮겨진 게 뭐가 대수냐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선반 위에 나란히 있는 칫솔들 사이에 제 자리는 없고 아래쪽 플라스틱 컵 안에 따로 있는 칫솔. 그게 꼭 이 집에서 제 자리 같았거든요. 선반 위는 아니고 아래쪽 어딘가에 따로 있는 자리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칫솔인데, 그냥 컵인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작은 방으로 돌아와서 접이식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이 낮게 느껴졌습니다. 벽 쪽으로 밀린 박스들이 보였어요. 아직 열지 않은 제 캐리어가 방 한가운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짐을 풀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고요? 짐을 풀면 여기 눌러앉는 것 같아서요. 눌러앉아도 되는 자리인지 아직 모르겠어서요. 그 판단을 아직 못하겠어서 저는 캐리어를 그냥 닫아두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어딘지 아직 몰랐거든요. 하루만 부탁한다던 말이었어요. 하람이 하원이요. 서영이가 회의가 길어질 것 같다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딱 오늘 하루만 학교 앞에서 데려다가 간식만 챙겨주면 된다고요. 저는 당연하지 하고 나갔어요. 손주 보는 게 싫지 않았거든요. 하람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거 그게 그때 제일 반가운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하루가 이틀이 됐습니다. 이틀이 사흘이 됐어요. 사흘이 지나고 나서는 따로 부탁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나가는 게 됐어요. 서영이가 바쁘다는 걸 알고 우진 씨도 퇴근이 늦는다는 걸 알고 그러면 제가 나가야지 싶어서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그 집 하루가 비는 구조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요. 학교 앞에 서 있으면 다른 할머니들도 많이 나와 계셨어요. 손주 기다리면서 335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 서서 하람이 나오는 교문을 바라봤습니다. 하람이가 나오면 가방을 받아들고 손을 잡고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줬어요. 하람이가 좋아하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좋았습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또 손이 움직였어요. 간식 그릇을 치우고 하람이 숙제를 봐주고 세탁기가 다 돌아가면 빨래를 꺼내서 널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30해 동안 몸에 새겨진 거라 그게 그냥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내가 쉬러 온 건지 일하러 온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서 그걸 처음 느꼈어요. 서영이네 냉장고는 정돈이 잘 돼 있었습니다. 서영이 도시락 반찬은 안쪽 칸에 가지런했고 우진 씨 맥주는 아래 서랍에 줄 맞춰 있었어요. 하람이 간식은 눈높이 칸에 딱 나오게 놓여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져온 김치통은 문 쪽 아래 칸에 밀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리가 없어서 거기 뒀겠지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자리였어요. 누가 치운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면 제일 먼저 닫히는 자리예요. 열면 제일 나중에 보이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컵도 그랬어요. 처음 며칠은 찬장 유리컵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쓰던 유리컵 자리에 하람이 새 컵이 들어와 있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싱크대 한쪽에 놓인 플라스틱 컵을 쓰게 됐어요. 누가 바꾼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저도 뭐라 하지 않았고요. 칫솔은 이미 그랬고 자기 물건 하나 둘 자리가 없다는 걸 저는 이런 데서 먼저 깨달았습니다. 대놓고 치워진 게 아니라서 더 이상했어요. 소리 없이 밀려나는 거였거든요. 그게 티가 안 나서 더 오래 걸렸습니다. 아, 내가 지금 밀려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채는데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하람이가 숙제를 다 하고 나서 거실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하람이가 천장을 보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언제까지 자? 저는 뜨개 바늘을 쥔 채로 잠깐 멈췄습니다. 하람이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나쁜 마음이 있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8살짜리가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어른들 말보다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어른들은 돌려서 말하거나 아예 말을 안 하는데 하람이는 그냥 바로 물어봤거든요. 할머니는 언제까지 자? 그 말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하람이는 응하고는 다시 천장을 봤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하람이한테는 그냥 지나간 대화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캐리어 손잡이를 한참 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짐을 다 풀지 않은 이유를 이제는 자신도 알 것 같았거든요. 짐을 풀면 눌러앉는 것 같아서가 아니었어요. 눌러앉아도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짐을 풀기엔 이 방이 아직 제 방이 아닌 것 같아서였어요. 짐을 풀어봐야 자리가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자리가 있어야 짐을 푸는 건데 저는 아직 자리가 없었습니다. 남편 집에서는요. 30해 넘게 살았어도 늘 제 자리는 부엌이었어요. 밥상 앞, 싱크대 앞, 그게 제 자리였습니다. 그 집에서 거실 소파에 먼저 앉아본 적이 없어요. 텔레비전 채널을 제가 먼저 돌려본 적도 없고요. 그 집에서 저는 늘 뭔가를 하는 사람이었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딸 집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밥을 짓고 하람이를 데려오고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몸이 바쁘면 생각이 덜 하거든요. 그게 편해서 움직인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혼자 작은 방에 들어오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뻐근했어요. 쉬러 온 사람 몸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왔어요.
불을 켜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차가운 빛이 거실로 새어나왔습니다. 물병을 꺼내서 컵에 따르는데 거실 쪽에서 우진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새벽이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서영이 방 쪽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사위가 말했어요. 장기적으로는 안 되지.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물컵을 든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어요. 귀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들렸거든요.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요. 서영이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면 너무 작아서 못 들었거나요. 저는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작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불도 켜지 않고 접이식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고시원. 그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서 돌았습니다. 우진 씨가 나쁜 사람이라서 한 말이 아닌 거 알아요.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니고요. 이 집이 좁은 건 맞고 제가 오래 있는 게 부담인 것도 맞습니다. 우진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 단어가 박혔어요. 고시원. 그게 저한테 남은 자리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남편이 법원 복도에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신 혼자 며칠이나 버티나. 그때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벽 딸 집 작은 방 어둠 속에 혼자 앉아서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며칠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러고 있는 게요. 목이 잠겼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게 느껴졌는데 꾹 눌렀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울면 안 된다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울면 더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가로등 빛이 조금 들어왔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면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차가워졌어요. 남편 집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딸 집에서는 식구 취급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서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건지 그 새벽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직 열지 못한 캐리어가 어둠 속에서 그대로 있었어요. 그게 제 꼴 같았습니다. 열리지도 못하고 닫힌 채로 그냥 거기 있는 것 같아서요. 그날 새벽 들은 말을 저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서영이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미 밥을 지어놓고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엄마 일찍 일어났네라고 했어요. 저는 잠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웃으면서요. 그게 다였어요. 서영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둘 다 전날 밤을 알고 있었는데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영이는 도시락을 싸면서 하람이 가방을 챙겼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남편이랑 살던 시절 식탁의 침묵이랑은 결이 달랐어요. 그때 침묵은 무서웠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영이랑의 침묵은 달랐어요. 서로 알고 있는데 못 꺼내는 침묵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선 더 차가웠어요. 우진 씨는 먼저 나갔고 서영이도 하람이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현관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부엌에 서 있었어요. 설거지는 다 됐는데 손을 행주에 닦으면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식탁 의자예요.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았습니다. 손도 움직이지 않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냥 식탁 앞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바깥에 바람이 부는지 나무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지나갔어요. 고시원. 그 단어가 또 왔습니다. 낮에도 오고 밥 먹을 때도 오고 하람이 숙제를 봐줄 때도 왔어요. 제가 쫓아내려고 해도 자꾸 돌아왔습니다.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진 씨 목소리로요. 나쁜 말이 아닌 거 알아요. 현실적인 말인 거 알고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박히냐면 제가 그 말을 어디서 들어봤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결의 말을요. 당신 혼자 며칠이나 버티나. 태식이 법원 복도에서 했던 말이에요. 나가봐야 못 버틴다는 말이었죠. 그때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나가면 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딸 집 작은 방에 있고 사위는 고시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태식이 말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 사람한테 지는 것 같아서요. 하람이 하원을 나갔습니다. 학교 앞에서 하람이를 기다리는데 옆에 계신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어디 사냐고, 손주가 몇 학년이냐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딸네 집에 잠깐 있다고 했어요. 그 할머니는 좋겠다. 딸이랑 같이 살면 든든하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죠라고 했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람이가 나왔어요. 달려오면서 할머니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받아들고 손을 잡았어요. 하람이 손이 따뜻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걸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손만큼은 진짜구나. 이 용기만큼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구나. 집에 돌아와서 간식을 차려주고 하람이 숙제를 받습니다. 하람이가 받아쓰기를 틀렸는데 자꾸 딴짓을 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집중해야지라고 했습니다. 하람이가 삐죽거리면서 연필을 들었어요. 그 모습이 웃겼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웃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서영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우진 씨도 들어왔어요. 저녁을 먹었고 하람이가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저는 우진 씨를 자꾸 봤어요. 우진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평소랑 똑같았어요. 밥을 먹고 서영이한테 오늘 어땠냐고 물어보고 하람이한테 학교 얘기 들으면서요. 저한테도 어머님, 오늘 하람이 잘 있었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그냥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식구가 있는 사람이요. 저는 그 사람한테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날 저녁 밥상에서 제일 선명하게 보였어요. 밥을 먹고 나서 서영이가 하람이 재우러 들어갔습니다. 우진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저는 오늘 밤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하나. 모레는요. 그 다음은요. 설거지를 마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서영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하람이 재워놓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우진 씨랑 거실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는 작은 방 문 앞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안 움직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서영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우진 씨가 대답했어요. 당신 엄마 오래 계시면 우리도 힘들어. 나도 미안해서 말 안 했는데 솔직히 계속은 무리야. 저는 방문 손잡이를 쥔 채로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런데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게 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바로 어떻게 해? 그 말이 끝나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접이식 침대 끝에 앉았어요. 등을 구부리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바로 어떻게 해? 그 말이 자꾸 돌았어요. 서영이가 나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바로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이에서 뭔가요? 딸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요. 그 순간 또 태식이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혼자 며칠이나 버티나. 이번엔 선명했어요. 법원 복도 형광등빛 아래서 서류를 접으며 비웃던 그 얼굴이랑 목소리가 같이 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벽 딸 집 작은 방 어둠 속에서 그 말이 맞아들어가고 있었어요. 며칠이나 버티나. 그 말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어요. 무릎 위에 올린 손이요. 저는 그 손을 한참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등에 핏줄이 보였어요. 이 손이 30해 동안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습니다. 남편 집에서요. 그런데 남편은 이 손 보고 며칠이나 버티겠냐고 했어요. 딸 집에서도 이 손은 밥을 짓고 하람이를 돌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오래 있으면 무리라고 했어요. 이 손이 움직이는 동안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손 가진 사람은 자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거실 텔레비전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고 서영이 방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자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서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눈을 감아도 태식이 말이 왔습니다. 우진 씨 말이 왔어요. 서영이 말이 왔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바로 어떻게 해? 당신 혼자 며칠이나 버티나. 그 말들이 번갈아 왔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면서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빛이 조금씩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뜨고 그 빛을 봤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서영이 식구들이 일어날 거고 저는 부엌으로 나가 밥을 지을 거고 하람이 하원을 나갈 거고 저녁을 차릴 거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거였어요. 그게 언제까지일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하람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손을 잡고 학교 앞 골목을 걷는데 하람이가 제잘제잘 말을 했습니다. 어제 친구랑 싸웠는데 오늘은 화해할 거라고요. 저는 그래, 잘됐다 하면서 걸었어요. 하람이를 교문 앞에서 보내고 돌아서는데 발걸음이 딸 집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방향 없이요. 골목을 걷다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그냥 걸었어요.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낡은 건물 외벽에 붙은 간판 앞이었어요. 글씨가 바랬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시원, 보증금 없음, 식사 제공. 저는 그 간판을 봤어요. 처음엔 눈을 피했습니다.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발자국 걸어가서도 그 문구가 자꾸 따라왔습니다. 보증금 없음, 식사 제공. 저는 멈춰서 뒤를 돌아봤어요. 간판이 거기 있었습니다. 낡고 바랬지만 거기 있었어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한참 뒤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작은 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안을 들여다봤어요. 접이식 침대가 보였고 아직 열지 않은 캐리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 한쪽에 박스 하나가 새로 놓여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제 옷 몇 벌이 접혀 들어가 있었어요. 수건도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한 것 같았어요. 정리를 도와주려고 한 것 같았는데 박스에 담긴 제 옷이 왜인지 보따리처럼 보였습니다. 언제든 들고 나갈 수 있게 담아둔 것처럼요.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서영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그 박스 앞에 한참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태식이 말이 맞아 들어가고 있었어요. 며칠이나 버티나. 그 말이 맞아 들어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이 박스 앞에서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먼저 나가야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박스 앞에 쪼그려 앉아 있다가 접이식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앉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태식이 말이 오고, 우진 씨 말이 오고, 서영이 말이 왔어요. 그 말들이 번갈아 가면서요. 그러다가 새벽 어느 시간에 한 가지가 정해졌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야겠다고요. 쫓겨나는 건 싫었어요. 눈치채고 나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누군가 어렵게 말을 꺼내면 그걸 받아서 나가는 것도요. 그게 남편 집이었거든요. 30해 동안 그 집에서 저는 늘 밀려나는 쪽이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어느 순간 구석으로 밀려나 있는 쪽이요. 딸 집에서 그걸 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서영이 식구들이 나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박스를 다시 열었어요. 서영이가 접어넣은 옷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씩 꺼내서 다시 봤어요. 얇은 면 티셔츠, 집에서 입던 가디건, 속옷 몇 벌. 남편 집을 나올 때 챙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캐리어를 열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열었습니다. 지퍼를 다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약봉지가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혈압약이랑 무릎약이요. 그 아래 수건 2장, 오래된 가디건 하나, 작은 수첩.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늘 누군가 집에서 짐부터 줄어드는 사람일까? 남편 집에서 나올 때도 챙긴 게 많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인데 손에 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딸 집에 들어와서는 더 줄었어요. 캐리어 안에 있던 것들 중 몇 가지가 박스로 옮겨졌고 박스 안에서 또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리가 줄어드는 거였어요. 있을 자리가요. 옷을 접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손이 멈춘 게 아니라 생각이 멈췄어요. 그러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천천히요. 그날 오후였어요. 저는 딸 집을 나왔습니다. 서영이한테 말하지 않고요. 잠깐 나간다고만 했어요. 골목으로 나와서 큰 길을 걸었습니다. 어제 발걸음이 멈췄던 그 간판 앞으로 다시 갔어요. 낮에 보니까 건물이 더 낡아 보였습니다. 외벽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유리문이 좀 흐렸어요. 그런데 간판은 그대로였습니다. 고시원, 보증금 없음, 식사 제공.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보더니 방 보러 오셨어요? 했습니다. 저는 네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방을 봤어요.
복도가 좁았습니다. 양쪽으로 방문들이 있었어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맨 끝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안을 들여다봤어요. 손바닥만 한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침대 하나, 그 옆에 작은 선반 하나, 옷을 걸 수 있는 몸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방이라기보다 칸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았습니다. 두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닿을 것 같았어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밥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아침 7시, 저녁 6시. 공동주방은 복도 끝에 있다고 했어요. 세탁기는 지하에 있고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들었어요. 복도로 나오는데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라면 냄새도 섞여 왔어요. 낡은 건물 냄새랑 밥 냄새랑 섞인 그 냄새가 딱히 좋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방에서 덜 초라했어요. 딸집 작은 방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요. 왜 그랬냐면 여기선 아무도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묻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몇 시에 일어나든 뭘 먹든 불을 언제 끄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게 서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편했어요. 유리문을 밀고 나오면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여기로 오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이 됐고 서영이가 퇴근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하람이가 제잘됐고 우진 씨가 웃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저는 그 평범한 저녁 내내 결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요. 하람이가 자러 들어가고 우진 씨가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서영이랑 둘이 거실에 남았어요. 서영이가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자꾸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게 보였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저는 그걸 다 봤어요. 서영이가 어렵게 입을 떼려는 순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나갈게. 서영이가 멈췄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났습니다. 엄마, 그런 뜻은 아니었어.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눈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어요. 딸이 우는 걸 보면 늘 같이 무너지는 게 저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알아. 짧게 말했어요. 그래서 더 먼저 나가려고. 서영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걸 막으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봤습니다. 딸 얼굴을요. 엄마 미안해. 나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내 집이잖아. 그 말이 서영이한테 더 아팠던 것 같았습니다. 더 울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캐리어를 제대로 열었어요. 박스에 담겨있던 옷들을 꺼내서 개서 넣었습니다. 약봉지, 수건, 수첩, 가디건 하나씩 챙겼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넣으면서 저는 이게 제 것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이 작은 것들이 제 것이라는 걸요. 서영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안 나가도 돼. 조금만 더 있어. 저는 캐리어 지퍼를 닫으면서 말했어요. 조금만이 언제까지인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잖아. 서영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짐을 다 쌌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이 눈물 때문인지 제가 챙긴 짐이 너무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집안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흔들린다기보다는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정말 나가는 거구나. 딸 집에서요. 이 작은 방에서요.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천천히요. 그러고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서영이는 출근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저는 먼저 일어나서 하람이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람이 등교 준비를 도왔어요. 하람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오늘 나간다는 걸요. 저는 교문 앞에서 하람이를 보내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하람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어요. 저 작은 등이 교문 안으로 사라지는 걸요. 목이 잠겼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꾹 눌렀어요. 여기서 울면 못 걷겠다 싶어서요. 돌아서서 걸었어요. 고시원 방을 계약했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가 서류를 내밀었고 저는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랑 다른 떨림이었어요. 그때는 끝내는 떨림이었다면 이번엔 시작하는 떨림이었습니다. 방에 짐을 들였어요. 캐리어를 침대 옆에 세워두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방이 좁았어요. 창문이 작았고 빛이 조금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벽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딸집 작은 방에서보다요. 그 넓은 방에서보다 이 좁은 칸에서 숨이 더 쉬어졌어요. 이유가 뭔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알았어요. 여기선 제가 짐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벽 하나 사이로요. 옆방 사람인지 아랫방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어요. 그냥 기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딸 집보다 깊게 숨을 쉬었어요. 눈치 보지 않아도 됐거든요. 누가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묻지 않았거든요. 제가 불을 언제 끄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작은 선반 위에 약봉지를 올려놓고 수건을 침대 끝에 걸었습니다. 캐리어에서 수첩을 꺼내 베개 옆에 놓았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짐이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을 하나씩 자리에 놓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게 제 자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남의 집 구석이 아니라 제 자리요. 아직 좁고 아직 낡고 아직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제 자리였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문 사이로 가로등 빛이 조금 들어왔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 다음 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름이 그날 밤엔 무섭지 않았어요. 처음으로요. 고시원 첫 아침은 새소리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세면대 물 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엔 문 여닫히는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낯선 소리들이었어요. 30해 동안 들어온 소리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집에서는 태식이 헛기침 소리로 아침이 시작됐어요. 딸 집에서는 하람이 뛰는 소리로 시작됐고요. 그런데 여기선 아무도 저한테 관계없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봤어요. 낮은 천장이었습니다. 벽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숨이 쉬어졌습니다. 어제도 느꼈던 그 감각이 아침에도 있었어요. 좁은데 숨이 쉬어지는 것 같은 그 감각이요.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침대 끝에 걸어둔 수건을 들었어요. 세면대로 나갔습니다. 복도 세면대 앞에 서니까 거울이 있었어요. 오래된 거울이었습니다. 테두리가 녹슬어 있었고 표면이 군데군데 흐렸어요. 그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66살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많았어요. 눈밑이 처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었습니다. 곱다고 할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 집에서 거울 앞에 서면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딸 집에서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을 시간이 없었고요. 그런데 여기선 이 낡은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오래 볼 수 있었습니다. 세수를 했어요.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으면서 정신이 들었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선반 앞에 섰습니다. 어제 올려둔 것들이 있었어요. 약봉지, 빗, 수건. 딱 3가지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컵 하나를 더 올려놨어요. 관리인 아주머니한테 받은 플라스틱 컵이었습니다. 딸 집에서 쓰던 것과 똑같이 생긴 컵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누가 여기에 두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에 두기로 한 거였습니다. 컵을 선반 위에 놓는데 손이 잠깐 멈췄어요. 누구 허락도 없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물건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 놓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컵 하나 선반 위에 올리는 일인데요. 그런데 그게 30해 동안 없었던 일이었어요. 남편 집에서 저는 늘 있던 자리에 맞췄습니다. 딸 집에서는 자리 자체가 없었고요. 눈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느꼈는데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어요. 좁은 방 안에서 혼자였거든요.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눈물이었어요. 한참 있다가 닦았습니다. 수건으로요. 그러고는 아침을 먹으러 나갔어요. 공동식당은 복도 끝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밥솥이 하나 있었고 반찬이 2가지 나와 있었어요. 김치, 계란장 조림. 수수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밥을 푸면서 이상하게 손이 편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밥이었거든요. 누군가 해놓은 밥을 그냥 퍼서 먹으면 됐어요. 옆에 아저씨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나이가 저보다 많아 보였습니다. 말없이 드시고 있었어요. 저도 말없이 먹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색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각자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누구도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자리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씻었어요. 제 것만요. 그게 또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내 것만 씻으면 되는 거요.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어요. 오전이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가끔 소리가 났지만 방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베개 옆에 뒀던 수첩이요.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몇 장 쓰다 말고 오래 묵혀둔 거였습니다. 펼쳤어요. 첫 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꺼내서 썼어요. 서정희.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 날짜를 썼어요. 오늘 날짜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 쓰지 않았어요. 그냥 이름이랑 날짜만요. 그런데 그 2줄이 오래 봐졌어요. 서정희. 저였습니다. 김태식 아내가 아니고 김서영 엄마가 아니고 누구 며느리가 아닌 그냥 서정이요. 그 이름이 남편 성도 아니고 딸 집 손님도 아닌 제 목처럼 처음 느껴졌습니다. 이름 석자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수첩을 덮고 선반 위에 올려뒀습니다. 오후에 서영이가 왔어요. 인터폰이 울렸을 때 저는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가 딸이 왔다고 했어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고 나갔습니다. 서영이가 입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반찬통이었어요. 몇 가지 싸운 것 같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어제 많이 울었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들어와라고 했습니다. 방으로 안내했어요. 서영이가 들어오면서 방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선반 하나. 서영이 눈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됐는데.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서영이한테 옆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서영이가 앉았어요. 우리 둘이 앉으니까 방이 꽉 찼습니다. 무릎이 닿을 것 같았어요. 서영이가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그 눈물을 봤어요. 딸이 우는 걸 보면 늘 손이 먼저 갔습니다. 등을 쓸어주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괜찮다고 했어요. 그게 제 방식이었거든요. 딸 감정까지 제가 안아주는 게요. 그런데 그날은 손이 안 갔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부러 안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안 갔습니다. 이번엔 딸 감정까지 대신 안아주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서영이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대신해주면 서영이는 다음에도 또 그럴 거였어요. 모르고요. 저는 대신 말했어요. 남편 집도 내 삶을 대신 안 살아줬고 내 집도 안 되더라. 이제는 내가 해봐야지. 서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엄마 내치려던 게 아니었어. 알아. 진짜로 몰랐어. 우진이가 그런 말한 거 나도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알아. 저는 2번 다 짧게 말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우진 씨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것도 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안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도 이제는 안다고요. 서영이가 반찬통을 내밀었어요. 그래도 이거라도. 저는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서영이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앞으로 어떻게 해?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창문 쪽을 봤어요. 작은 창문 사이로 하늘이 조금 보였습니다. 구름이 있었어요. 내 집 걱정해. 나는 내가 할게. 서영이가 더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가만히 들었어요.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딸이 우는데 가만히 있는 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달래주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서영이가 스스로 울고 스스로 그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저 없이도요. 서영이가 돌아갔어요. 입구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엄마 밥은 잘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응라고 했어요. 서영이가 골목으로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작아지다가 없어졌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반찬통을 선반 위에 올려뒀습니다. 약봉지 옆에요. 빗이랑 수건이랑 컵이랑 수첩이 있는 자리예요. 반찬통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선반이 조금 찼어요. 저는 그 선반을 봤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초라하다고 할 자리예요. 낡은 선반 위에 플라스틱 컵 하나, 약봉지, 빗, 수건, 수첩, 반찬통.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제 것이었어요. 제가 놓은 자리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누가 옮기지 않았고 누가 치우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그대로 있을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공동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오늘 반찬은 김치찌개였습니다. 뜨거웠어요. 숟가락으로 떠서 한 입 먹었는데 짭짤하고 따뜻했습니다. 비싼 밥이 아니었어요. 화려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밥이 넘어갔습니다. 남편 집에서 차린 밥보다 딸 집에서 차린 밥보다 잘 넘어갔어요. 내가 차리지 않은 밥이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냥 먹기만 해도 되는 밥이어서요.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선선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요. 아무도 이 창문을 왜 여냐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열어두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에 제가 열면 됐어요.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다시 펼쳤어요.
서정희. 오늘 날짜. 그 두 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래 한 줄을 더 썼어요. 고시원 첫날. 처음으로 제 자리를 제가 정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더 쓰지 않았습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수첩을 덮고 선반 위에 올려뒀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문 사이로 가로등 빛이 들어왔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소리들이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 이 집 근처 반찬 가게에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오전에 몇 시간만 도울 수 있느냐고 물어보려고요. 하루 전체를 내주는 일 말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일이요. 30해 동안 하루 전체를 내줬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하는 만큼만 하고 싶었어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받아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랬어요. 당신 혼자 며칠이나 버티나. 그 말이 맞을 것 같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딸 집 작은 방 어둠 속에서요. 새벽에 혼자 앉아 있을 때요. 그때는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저는 버텼어요. 쫓겨난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나온 거였습니다. 제 발로요. 제 손으로 짐을 싸서요. 남편 집에서 밀려난 게 아니고 딸 집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 제가 걸어서 나온 거였어요. 그게 달랐습니다. 더 내려온 줄 알았는데 여기서 처음 제 자리를 제가 정했어요. 남편 집에서도 딸 집에서도 없던 감각이었습니다. 제 자리를 제가 정하는 감각이요. 작고 낡은 자리였지만 제 자리였어요.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선선했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서정희. 그 이름으로 이제 살아봐야겠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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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